엄마, 미안한데 이제 연락 좀 하지 마. 엄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어. 딸한테서 그런 문자를 받았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아 딸을 교수로 만들었는데 그 딸이 저를 부끄러워한다고 했습니다. 딸은 몰랐습니다. 제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제 허리가 얼마나 휘었는지, 그리고 제 통장에 12억 원이 있다는 걸. 저는 김순덕, 올해 65입니다. 30년째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습관입니다. 세수하고 간단히 밥 한 숟가락 먹고 도매시장으로 갑니다. 도매시장에서 배추, 무, 파, 상추를 떼어옵니다. 아줌마, 배추 좀 싸게 해줘요. 안 돼요. 오늘 도매가가 올랐어요. 에이, 단골인데? 그래도 안 돼요. 매일 똑같은 실랑이를 합니다. 채소를 싣고 시장으로 돌아옵니다. 새벽 5시 좌판을 펼칩니다. 배추를 쌓고 물을 정리하고 파를 묶습니다. 6시쯤 되면 손님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순덕이 씨, 배추 얼마예요? 1,000원이요. 비싸네. 옆집은 900원인데. 그럼 옆집 가세요. 에이, 그냥 여기서 살게요. 깎아주세요. 1,000원이에요. 못 깎아요. 손님은 투덜거리지만 결국 삽니다. 점심때까지 좌판을 지킵니다. 밥은 김밥 한 줄로 때웁니다. 화장실도 못 갑니다. 좌판을 비우면 도둑이 생기거든요. 오후에도 계속 앉아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립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30년째 참아왔으니까요. 저녁 8시 장사를 마칩니다. 남은 채소를 정리하고 좌판을 접습니다. 오늘 번 돈을 셉니다. 15만 원. 나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입니다. TV를 보다가 잠듭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이게 제 30년 인생입니다. 남편은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날도 비가 왔었습니다.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하고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경찰이 집으로 왔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죠? 우리 남편 멀쩡해요. 죄송합니다. 확인하러 가시겠습니까? 연관실에 갔습니다. 남편이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천을 걷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여보. 딸 수진이가 옆에서 울었습니다. 당시 15살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수진아, 울지 마. 하지만 저도 울었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친척들이 왔다 갔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조문을 왔습니다. 순덕이 씨, 힘내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딸이라도 잘 키워야죠. 맞습니다. 딸이라도 잘 키워야 했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저는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좌판을 펼쳤습니다. 순덕이 씨, 벌써 나왔어요? 좀 쉬지 그래요. 쉬면 뭐 먹고 살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해야 했습니다. 딸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수진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정교 1등을 했습니다. 엄마, 나 1등 했어. 우리 딸 최고네. 엄마 덕분이야. 아니야, 네가 잘한 거지. 수진이는 고등학교에 가서도 1등을 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교 가고 싶어. 네? 거기 좋은 데래. 응, 근데 돈이 많이 들어. 괜찮아, 엄마가 벌게.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고 밤 9시에 집에 왔습니다.
손님이 깎아달라고 하면 절대 안 깎아줬습니다. 1원이라도 더 벌어야 했으니까요.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무릎이 시려도 참았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참을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을 받던 날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수진이 잘했어. 저도 울었습니다. 시장 아줌마의 딸이 명문대에 간다니 자랑스러웠습니다. 시장 사람들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네 갔어요. 헐, 대박. 순덕이 씨, 딸 진짜 똑똑하네. 축하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대학 4년 동안도 저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책값. 전부 제가 댔습니다. 수진이는 가끔 집에 왔습니다. 엄마, 나 과외 아르바이트 할까? 안 돼. 넌 공부만 해. 근데 엄마 너무 힘들잖아. 엄마는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점점 더 휘었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딸이 걱정할까봐. 수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갔습니다. 엄마, 나 교수 되고 싶어. 교수? 우리 딸이? 응, 근데 박사까지 해야 돼. 얼마나 걸려? 한 5년? 5년. 더 버티면 됩니다. 괜찮아. 해. 엄마. 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엄마가 다 책임질게. 수진이는 석사를 하고 박사를 했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10년 동안 저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아플 때도, 태풍이 와도 좌판을 펼쳤습니다.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순덕이 씨, 딸 뭐 한대요? 박사 과정이요. 와, 대단하다. 나중에 교수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좋죠. 순덕이 씨 딸 효녀네요. 나중에 엄마 잘 모시겠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수진이가 성공하면 저를 편하게 해줄 거라고. 시장일 그만두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수진이는 35에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박사 됐어. 축하한다, 우리 딸. 다 엄마 덕분이야. 아니야, 네가 잘한 거지. 박사 학위를 받고 1년 후 수진이는 모교에서 교수 자리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교수 됐어.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좌판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정말? 우리 수진이가 교수? 응, 다음 달부터 출근해. 축하한다, 수진아. 전화를 끊고 저는 옆 좌판 아줌마한테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딸이 교수 됐어요. 헐, 대박. 축하해요. 시장 사람들이 다 축하해줬습니다. 순덕이 씨, 이제 편하게 사시겠네요. 딸이 교수면 월급 많이 받잖아요. 이제 시장 일 그만두고 쉬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30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교수가 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주말에 수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집에 와. 엄마, 나 바빠. 바빠? 주말인데? 교수는 주말에도 일해. 그래? 그럼 다음 주말은? 다음 주말도 바빠. 그럼 언제 오는데? 나중에 시간 나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쁘겠지? 이해해야지.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수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잘 안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야. 엄마, 학생들이랑 있어. 엄마, 바빠. 나중에.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3달째 되던 날, 저는 수진이 학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딸이 어디서 일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좌판을 오후 5시에 일찍 정리했습니다. 순덕이 씨, 오늘 일찍 가네요? 네, 딸 학교 좀 가보려고요.
아, 교수 딸. 자랑스럽겠어요. 저는 웃으며 시장을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대학교로 갔습니다. 캠퍼스는 정말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나무들이 많고 학생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여기서 일하는구나. 저는 뿌듯했습니다. 국문과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앞에서 수진이가 보였습니다. 학생 2명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저는 반가워서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수진이가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급하게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엄마, 여기 왜 왔어? 수진아, 보고 싶어서.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서 멀어지는 쪽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엄마, 지금 학생들이랑 있었잖아. 그래서 인사하려고. 인사는 무슨? 수진이가 처음으로 저한테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여기 오지 마. 왜? 딸 학교인데 왜 못 와? 수진이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낡은 파케, 고무신,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옷 좀 봐. 완전 시장 아줌마 같잖아. 나 시장 아줌마 맞는데. 그걸 여기서 보여주면 어떡해? 수진이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나 교수야. 근데 엄마가 저렇게 입고 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제발 부탁이야. 학교에 오지 마. 수진아, 연락할 거 있으면 전화해. 알았지?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학생들한테로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학생들과 환하게 웃으며 걷는 딸. 제가 30년 동안 키운 딸. 그 딸이 저를 창피해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안 나게. 옆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30년 동안 일해서 딸 교수 만들었는데 왜 나를 창피해 하지? 눈물이 또 났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당분간 연락 좀 하지 마. 바빠서.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교수니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수진이한테서 그 문자를 받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습니다. 새벽 4시 도매시장. 새벽 5시 좌판 펼치기. 손님들이 왔고 채소를 팔았습니다. 아줌마, 배추 1,000원이요? 비싸네. 도매가가 올랐어요. 그래도 좀 깎아줘요. 안 돼요. 똑같은 대화를 수백 번 했습니다. 30년째 똑같은 대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딸을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버텼는데 이제는 그냥 습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 옆 좌판 김 언니가 물었습니다. 순덕아, 딸 요즘 연락 자주 해? 아니요, 바쁜가 봐요. 에이, 교수 됐으면 엄마한테 잘해야지. 나중에 한번 만나면 내가 한마디 할 거야. 괜찮아요, 언니? 괜찮긴.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김 언니는 저보다 제 고생을 더 잘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옆에서 봐왔으니까요. 저녁 8시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으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밝았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 뭐?
다음 달에 결혼해. 저는 깜짝 놀라 소파에 앉았습니다. 누구랑? 언제 만났어? 학교 동료 교수. 작년부터 만났어. 작년부터요? 1년 동안 사귀면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건가요? 그럼 엄마한테 왜 소개 안 시켜줬어? 바빠서. 바빠서? 응. 그리고 엄마한테 말하면 복잡할 것 같아서. 복잡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예비신랑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셔. 까다로우시다니? 집안 배경 같은 거 많이 따지셔. 그래서 엄마 직업은 말 안 할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 직업을 숨긴다고? 응. 미안해, 엄마. 수진아, 엄마가 뭐가 부끄러운데? 엄마는 안 부끄러워. 근데 예비신랑 엄마가 그런 거 싫어하셔. 시장에서 일하는 게 싫다고? 응.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이해해줘. 나도 결혼 잘하고 싶어. 결혼식 때 엄마 오지 마. 뭐라고? 미안해. 근데 엄마가 오면 예비신랑 쪽에서 뭐라고 할 것 같아. 수진아, 엄마가 너 낳아서 키웠는데 네 결혼식에 못 간다고? 엄마, 그게 말이 돼? 엄마, 나도 힘들어.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시장 아줌마 딸이라는 꼬리표 달고. 나 초등학교 때부터 놀림 받았어. 야, 너희 엄마 시장에서 채소 팔지?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살았어. 수진아. 그래도 참았어. 엄마 힘들게 하기 싫어서. 근데 이제 나도 교수 됐잖아. 이제 좀 당당하게 살고 싶어. 엄마 때문에 당당하지 못했다고?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럼 무슨 뜻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결혼식은 예비신랑 쪽 사람들만 올 거야. 엄마, 이해해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어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수진아. 엄마, 나 커서 엄마한테 큰 집 사줄 거야. 그래? 고마워. 그리고 엄마 시장일 그만두게 할 거야. 우리 딸 효년에. 그때 수진이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거짓말이었을까요? 저는 일어나 방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커다란 가방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가방. 가방을 꺼내 침대에 올렸습니다.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15개의 통장. 저는 통장을 하나씩 꺼내 펼쳐봤습니다. 국민은행 통장. 1억 3천만 원 알. 30년 전에 만든 첫 번째 통장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만들었습니다. 수진이 대학 등록금이라고 메모해뒀습니다. 우리은행 통장. 9,500만 원 수진이가 중학교 갈 때 만든 통장. 수진이 유학 자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학은 안 갔지만 돈은 계속 모았습니다. 신한은행 통장. 1억 2천만 원. 하나은행 통장. 8천만 원. 농협 통장. 1억 원. 모든 통장을 펼쳐놓고 계산했습니다. 12억 4천만 원. 3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배추 한 포기 1,000원. 무 한 개 500원. 파 한 단 1,000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하루도 쉬지 않고 모은 돈.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순덕이 씨, 돈 그렇게 모아서 뭐 해요? 딸 결혼 자금이요.
와, 딸 복 많겠다. 그럼요. 우리 딸한테 다 줄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결혼하면 이 돈으로 집을 사주고 남는 돈은 생활비로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좌판을 접고 편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손주들도 봐주면서.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수진이는 제 결혼식에 엄마를 부르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장 아줌마 엄마가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딸한테 왜 이 돈을 줘야 하나요? 저는 통장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손님들이 왔습니다. 아줌마, 이거 깎아줘요. 안 돼요. 에이, 좀 깎아주세요. 싫어요. 이 가격이에요. 손님이 투덜거리며 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조금 깎아줬을 겁니다. 손님 기분 맞춰주려고. 하지만 이제는 안 그럽니다. 왜 제가 손님 눈치를 봐야 하나요? 점심때 김언니가 물었습니다. 순덕아,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 뭔가 있지? 딸이 결혼해요. 헐, 진짜? 축하해. 근데 저보고 결혼식 오지 말래요. 뭐? 김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무슨 소리야 그게? 제가 창피하대요. 시장 아줌마라서. 그 미친년이. 김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언니, 조용히 해요. 조용히는 무슨. 순덕아, 그게 말이 돼? 네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년을 키웠는데. 당장 전화해서 한마디 해. 괜찮아요, 언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김언니는 화가 나서 떨었습니다. 순덕아, 내가 말했잖아. 자식 키운다고 다 효자 되는 거 아니라고. 내 딸 원래 좀 이상했어. 엄마 창피해 하고. 그래도 제 딸인데요. 딸이면 다야. 은혜도 모르는 년인데. 김언니는 한참을 화내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아, 너 그 돈 딸한테 주지 마. 네? 너 돈 많이 모았잖아. 나 알아. 30년 동안 안 쓰고 모은 거. 그 돈 딸한테 주지 말고 너 쓰라고. 언니, 진짜야. 그녀는 자격 없어. 김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수진이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진이한테 돈을 주지 않겠다고. 대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제가 쓸까요? 아니요. 그것도 뭔가 아까웠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인데.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재산 상속 취소 방법 여러 기사가 나왔습니다. 유언장 작성으로 상속인 지정 가능. 생전 증여 후 상속 배제. 공증받은 유언장이 법적 효력 있음. 저는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유언장을 쓸까? 딸 수진이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뭔가 허전했습니다. 그냥 안 주는 것보다 수진이가 충격받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지. 그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자기가 엄마를 창피해해서 날렸다는 걸 확실히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시장 근처에 있는 무료 법률 상담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변호사가 맞아줬습니다. 저 유언장 쓰고 싶어요. 유언장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65이요. 아직 건강하신 것 같은데 유언장을요? 네, 딸한테 재산 안 주고 싶어서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따님한테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수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키운 이야기.
교수로 만든 이야기. 그런데 엄마를 창피해 한다는 이야기.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는 이야기.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네. 그럼 유 원장의 딸에게는 상속하지 않는다고 쓰시면 됩니다. 그럼 제 재산은 어디로 가나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고, 없으면 어르신이 원하는 곳에 기부할 수도 있어요. 기부.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부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유 원장부터 쓰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공증 받으시겠어요? 공증이 뭐예요? 법적 효력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공증을 받으면 나중에 따님이 이해 제기를 못해요. 그럼 공증 받을게요. 네,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변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좋아. 이제 유 원장만 쓰면 돼. 하지만 아직 뭔가 부족했습니다. 그냥 유 원장만 쓰고 끝내기에는 수진이한테 확실히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지, 그리고 그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수진이 결혼식은 몰래 가보겠습니다. 멀리서라도 딸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기회를 봐서 수진이한테 진실을 알려주겠습니다. 엄마가 12억을 모았는데 넌 한 푼도 못 받는다고. 그때 수진이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후회할까요? 울까요? 저는 그 모습이 보고 싶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키워준 엄마를 창피해한 대가를 확실히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수진이 결혼식은 한 달 후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진이한테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까? 제가 모은 12억 원을. 그리고 그 돈을 수진이가 받을 수 없다는 걸. 일주일 후 저는 공증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에서 소개해준 곳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공증인이 저를 맞았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유 원장 작성하러 오셨죠? 네. 신분증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요. 저는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공증인이 확인하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제 재산 전부를 딸한테는 주지 않겠습니다. 따님한테 주지 않는다는 건 다른 상속인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딸밖에 없어요. 그럼 재산을 어디에 쓰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부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쓸까요? 일단 제가 쓰다가 나중에 기부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쓰겠습니다. 공증인이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유 원장. 본인 김순덕, 주민등록번호. 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본인의 모든 재산은 딸 김수진에게 상속하지 않습니다. 2. 본인의 재산은 본인이 생전에 자유롭게 사용하며 사후에는 본인이 지정한 기관에 기부합니다. 3. 본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월 1피아 유언자 김순덕 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저는 유언장을 읽고 서명했습니다. 공증인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님이 나중에 이해 제기를 해도 소용없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유언장 사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좋아.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끝났어. 2주일 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15개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잔액 증명서 발급해 주세요. 어느 통장으로요? 전부요. 직원이 놀라 저를 봤습니다. 전부요? 15개 다요? 네. 직원이 통장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손님, 이거 전부 합치면 12억 넘죠? 네. 와, 대단하세요. 증명서 빨리 뽑아주세요. 아, 네. 잠시만요.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김순덕님, 보유자산 총액 일나사학 협보증 1,000원. 12억 4천만 원. 저는 증명서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좋아, 이것도 준비 끝. 은행을 나오는데 직원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손님, 실례지만 무슨 일 하세요? 시장에서 채소 팔아요. 네? 직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해서 12억을요? 30년 모았어요. 대단하세요. 정말. 저는 웃으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결혼식 2주일 전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해. 시간 되면 축의금이라도 보내줘. 축의금이요? 결혼식에는 오지 말라면서 돈은 보내래요? 저는 문자를 읽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얼마 보내면 돼?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12억이 있으니까요. 알았어. 보낼게. 고마워, 엄마. 고맙기는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300만 원 보내주지. 마지막으로. 결혼식 일주일 전 저는 김언니한테 부탁했습니다. 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좌판 좀 봐줄 수 있어요? 왜? 어디가? 딸 결혼식이요. 어? 너 보고 오지 말라며? 몰래 갈 거예요. 그래? 김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아, 가서 뭐 할 건데? 보고 싶어요. 딸 결혼하는 거. 알았어. 내가 봐줄게. 고마워요, 언니. 결혼식 사흘 전 저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새 옷을 사러요. 예전에 수진이 학교 갔을 때는 시장 옷을 입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수진이한테 창피하다는 소리를 들었죠. 이번에는 제대로 입고 가고 싶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백화점 직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정장 있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여러 옷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어때요? 고급스러워요.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가격표를 봤습니다. 80만 원. 비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12억이 있었습니다. 이거 주세요. 네, 좋은 선택하셨어요. 저는 정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구두도 샀습니다. 가방도 샀습니다. 총 200만 원을 썼습니다. 30년 동안 제 몸에 이렇게 비싼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수진이가 결혼합니다. 제 딸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됩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수진이 어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커서 결혼하면 엄마가 웨딩드레스 입혀줘. 그래? 엄마가 꼭 입혀줄게. 그리고 엄마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야 돼. 당연하지. 엄마가 주인공 엄마니까. 하지만 내일 결혼식에서 저는 제일 뒷자리에 숨어 있어야 합니다. 딸한테 들키지 않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곧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건 수진이야. 엄마를 창피해 한 수진이가 잘못한 거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일 수진이한테 확실히 보여주겠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려다가 오늘은 7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새로 산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시장 아줌마로 살았는데 오늘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괜찮네.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 안에는 유언장 사본과 잔액 증명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집을 나섰습니다. 결혼식장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웨딩홀이요. 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간다. 1시간 후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화려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수진이가 여기서 결혼하는구나. 입구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틈에 섞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3층 그랜드홀, 김수진 하츠 박진우 결혼식. 수진이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랑 이름도. 박진우,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남편 이름도 몰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갔습니다. 그랜드홀 입구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방명록을 쓰고 축의금을 내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줄을 섰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축의금 봉투 주세요. 직원이 봉투를 줬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300만 원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명록에 이름을 썼습니다. 김순덕. 직원이 이름을 보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손님, 혹시 신부 측이세요? 네. 아,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홀이었습니다. 의자가 수백 개 놓여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신부 대기실과 신랑 대기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제일 뒷자리 구석에 앉았습니다. 수진이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모두 잘 차려입고 품위 있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수진이 시댁 식구들이구나. 그때 신부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너무 예뻤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딸이 저렇게 컸구나. 수진이 옆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 저 사람이 신랑 엄마인가? 신랑 엄마가 수진이한테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내 옆에서 축하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저는 뒷자리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 아줌마 엄마니까요. 잠시 후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신랑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에스코트하는 게 보통인데 수진이는 혼자 걸어왔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신부에게는 아버지가 안 계셔서 오늘은 혼자 입장합니다.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아, 엄마라도 내 옆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수진이는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혼자 신랑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결혼 서약이 시작됐습니다. 신랑 박진우 씨,
신부 김수진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신부 김수진 씨, 신랑 박진우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신랑 신부가 퇴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뒷자리에서 혼자. 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뷔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뷔페장에서 음식을 조금 담았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 먹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돌아보니 신랑 어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랑 어머니가 인사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신부 측 하객이세요? 네. 신부랑 무슨 관계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척이요. 아, 그러세요? 저는 신랑 어머니예요. 네, 알겠습니다. 신랑 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부 어머니는 안 오셨나 봐요? 네. 불편한 사정이 있으신가 봐요. 수진이가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네. 수진이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혼자 입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죽였습니다. 시댁 사람들한테 엄마가 죽었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야. 수진아. 엄마,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뭔데? 우리 집 사려고 하는데. 집을? 응. 지금 전세인데 내 집을 갖고 싶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엄마,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나? 2억 원. 2억 원. 저한테는 12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수진이한테 한 푼도 안 줄 거라고. 안 돼. 엄마? 엄마 돈 없어. 엄마, 거짓말하지 마. 시장에서 30년 일했잖아. 돈 있을 거 아냐? 없어. 엄마,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내 딸이야. 딸이 집 사는데 도와줘야지. 너 엄마 죽었다고 했잖아. 시댁 사람들한테. 엄마 죽었다고 거짓말했지? 수진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딸한테 왜 돈을 빌려줘야 해? 엄마, 그건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안 돼. 돈 없어. 엄마, 진짜 없어? 없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틀 후 수진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엄마, 문 열어줘. 저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와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앉아.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집이 필요해요. 2억 원만 빌려주시면 10년 안에 꼭 갚을게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어머님,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내 딸이야. 딸이면 다야. 30년 동안 엄마 키워줬잖아. 대학도 보내주고 교수도 만들어줬잖아. 그래서? 그럼 이제 엄마 차례야. 날 도와줘야지.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엄마가 날 키워준 거 이제 보답받을 차례라고. 엄마, 시장에서 30년 일했으면 돈 있을 거 아냐? 얼마나 있는데? 없어. 거짓말. 엄마 안 쓰고 모으기만 했잖아. 수진이가 일어나 제 방으로 갔습니다. 수진아, 뭐 하는 거야? 엄마 통장 어디 있어? 수진이가 옷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그만둬.
엄마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거야. 저는 수진이를 막았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엄마. 수진이가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엄마. 남편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수진이는 옷장을 계속 뒤졌습니다. 그리고 낡은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이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통장들이 보였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수진이가 통장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1억 3천만 원. 수진이가 다른 통장도 집어들었습니다. 9천만 원. 1억 2천만 원.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게 전부 엄마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모든 통장을 꺼내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5개? 수진이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금액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12억?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12억이나 있어? 그러면서 나한테 없다고 거짓말한 거야? 너한테 줄 생각 없어. 뭐? 수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나 네 딸이야. 12억이나 있으면서 2억도 안 빌려줘? 안 빌려줘. 왜? 너 엄마 죽었다고 했잖아. 죽은 엄마한테 무슨 돈을 받아? 엄마,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가난뱅이잖아. 시장 아줌마잖아. 그런 엄마가 12억이나 있으면 뭐해? 어차피 다 나한테 올 돈이잖아.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엄마 죽으면 어차피 나한테 오잖아. 그럼 미리 좀 주면 안 돼? 수진아. 뭐? 너 지금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돈통이지, 뭐. 수진이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아껴서 모은 돈 어차피 내가 쓸 거잖아. 남편이 수진이를 말렸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왜? 사실이잖아. 수진이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엄마, 2억만 줘. 아니면 5억. 12억 중에 5억이면 적은 거잖아. 안 줘. 왜? 너 같은 딸한테는 한 푼도 안 줘. 수진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진짜 안 줄 거야? 안 줘. 좋아. 수진이가 통장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엄마, 나중에 후회하지 마. 수진이가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가자. 두 사람이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가난뱅이잖아. 돈통이지, 뭐. 어차피 내가 쓸 거잖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금방 눈물을 닦았습니다. 좋아, 이제 확실해졌어. 수진이한테는 절대 한 푼도 안 줘. 저는 가방을 집어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법률 상담소에 전화했습니다. 유언장 다시 작성하고 싶어요. 네, 김순덕 님이시죠? 네. 딸한테 절대 한 푼도 안 주는 걸로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시겠어요? 네,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넌 이제 끝났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법률 상담소에 가서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딸 김수진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확실했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죽어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유언장 사본을 집에 가져와 책상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이제 준비 끝났어. 하지만 수진이한테 직접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지, 그리고 그 돈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걸. 이틀 후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엄마,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엄마, 제발, 중요한 얘기야. 뭔데? 엄마 재산 얘기.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재산 얘기? 응.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잖아.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복잡해지니까. 수진이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마치 저를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수진이가 제 돈을 노린다는 걸. 그래, 만나자. 정말? 고마워, 엄마. 언제? 이번 주 토요일 어때? 우리 집으로 와. 너희 집으로? 응, 진우도 있고 변호사도 부를게. 변호사? 응. 재산 정리할 때는 변호사 있는 게 좋잖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이미 다 계획해놨구나. 변호사까지 준비해서 저한테 재산을 넘기라고 압박하려는 거구나. 알았어. 갈게. 고마워, 엄마. 토요일 오후 2시에.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바로 김정민 변호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법률 상담소에서 소개받은 분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김순덕입니다. 아, 김순덕님. 무슨 일이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 딸이 저를 불렀어요. 재산 정리하자고. 그래요? 딸 쪽에서 변호사를 부른대요. 아, 그럼 저도 동행할까요? 네,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죠? 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유언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잔액 증명서도. 토요일에 다 보여주지. 수진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토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새로 산 정장을 입었습니다. 가방에 유언장과 잔액 증명서를 넣었습니다. 오후 1시 김정민 변호사님이 제 집 앞으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르신, 타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차를 타고 수진이 집으로 갔습니다. 강남의 전세 아파트였습니다. 어르신, 긴장되시죠? 아니요, 괜찮아요. 오늘 딸분이 무슨 요구를 해도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 처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오후 2시 수진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엄마, 왔어? 수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있는 변호사님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분은? 내 변호사야. 변호사? 응. 너희도 변호사 부른다며? 나도 불렀어.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들어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남편 진우. 그리고 40대 중반의 남자 한 명.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정호준입니다. 수진이 쪽 변호사였습니다. 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님도 제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이와 진우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호준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김순덕 어르신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르신 연세도 있으시고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호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재산증여 계약서입니다. 재산증여? 김정민 변호사님이 물었습니다. 네. 어르신이 생전에 따님께 재산을 증여하시는 겁니다. 어르신이 그걸 원하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이게 좋아. 나중에 상속세 내는 것보다 지금 증여하는 게 세금이 적어. 그리고 엄마, 나이도 드셨잖아. 혹시 치매 같은 거 오면 재산 관리 어렵잖아.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관리해 줄게. 그리고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드릴게. 저는 수진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치매 걸린 것 같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 돈 네가 관리하겠다고? 엄마, 정호준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르신, 따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안 돼. 어르신,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해. 누구한테도 안 줘.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럼 나는? 너는 뭐? 엄마 돌아가시면 나한테 오는 거잖아. 아니야. 뭐? 저는 가방에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유언장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수진이가 집어들어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유언장이야.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줘. 엄마,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 엄마는 가난뱅이라고, 돈통이라고. 엄마, 그건 내가 화나서. 화나면 엄마한테 그런 말 해도 돼? 저는 일어섰습니다.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줘. 이미 공증도 받았어.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나 네 딸이야. 딸? 엄마 죽었다고 거짓말한 딸? 엄마 창피하다고 시댁한테 숨긴 딸? 수진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우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진우를 봤습니다. 당신도 같이 왔잖아요. 내 재산 빼앗으려고. 아닙니다, 어머님. 됐어요. 나 갈게요. 김정민 변호사님도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엄마, 안 돼. 그 돈은 내 거야. 내 거? 엄마가 나 키우느라 번 돈이잖아. 당연히 내 거지.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 키운 건 맞아. 근데 그게 너한테 돈 줄 의무는 아니야. 엄마, 너 엄마 죽었다고 했잖아. 그럼 끝난 거야. 저는 수진이를 지나쳐 문으로 갔습니다. 뒤에서 수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푼도 안 준다고? 진짜?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진짜야. 문을 나왔습니다. 수진이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 타고 김정민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잘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따님이 너무했어요. 어르신, 마음 편히 가지세요. 법적으로 확실하니까 따님이 뭘 해도 소용없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끝나. 한 번만 더 보여주면 돼. 수진이한테 12억을 직접 보여주고 절대 못 받는다는 걸 확실히 하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수십 통 왔습니다. 문자도 수없이 왔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엄마,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엄마, 나 내 딸이야. 이러지 마.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읽지도 않고 지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 앞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왜 왔어? 엄마, 제발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엄마, 수진이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한 거 정말 미안해. 비켜. 엄마, 제발 유언장 다시 써줘. 안 돼. 엄마, 수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빌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수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고 빌고 있는 딸.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수진아, 너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야? 응, 정말이야. 그럼 시댁 사람들한테 말해. 엄마가 살아있다고.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말해. 엄마가 시장에서 일한다고.
그리고 엄마를 집으로 초대해. 엄마, 그건 못하겠지? 그럼 진심이 아니잖아. 일어나. 저는 수진이를 지나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 남편 진우가 시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왜 왔어요? 어머님,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고 좌판을 김언니한테 맡겼습니다. 언니, 잠깐만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 진우와 함께 시장 근처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계속 울기만 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님. 진우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어머님, 수진이도 나름대로 힘들었어요. 또 그 소리예요. 수진이가 피해자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돈이 필요해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살 것 같아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님, 제발 2억만 빌려주세요. 아니면 1억만이라도. 저는 진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내 돈 노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머님. 그럼 뭐예요? 빌려달라는 게? 네. 안 돼요. 어머님, 수진이한테도 안 주는데 당신한테 왜 빌려줘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시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수진이는 어떻게 해요? 친엄마한테 한 푼도 못 받으면 그건 수진이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저는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사흘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진이를 불러서 확실하게 보여주기로. 12억 원을 현금으로. 그리고 절대 못 받는다는 걸. 저는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12억 원 인출하고 싶어요. 네,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은행에서 12억 4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큰 가방 2개에 가득 담았습니다. 택시를 불러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거실 바닥에 현금을 쌓았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다발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이제 수진이를 부르자. 저는 수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목소리가 놀라 있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집으로 와. 진우도 데리고. 정말? 응, 보여줄 게 있어. 엄마, 혹시 유 원장, 와봐. 오늘 저녁 6시. 알았어,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돈 더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끝내자.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와 진우였습니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유 원장 다시 쓰기로 한 거야? 일단 앉아.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엄마, 그래서 뭘 보여준다고 했어? 저는 일어나서 소파를 옆으로 밀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쌓인 12억 원이 드러났습니다. 수진이와 진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12억 4천만 원. 엄마가 30년 동안 모은 돈이야. 수진이가 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현금 다발을 만졌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야? 응, 진짜야. 12억이 이렇게 많아?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많이 모았어? 30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모았어. 엄마.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이거 나한테 주는 거야? 아니야. 뭐? 저는 가방에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다시 봐. 수진이가 받아서 읽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딸 김수진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농담이지? 아니야, 진심이야. 엄마, 12억이나 되는데? 응, 근데 너한테는 안 줘. 왜?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는 가난뱅이라고, 돈통이라고. 엄마, 그건 엄마 죽었다고 거짓말했지. 시댁 사람들한테. 엄마 창피하다고 시장 아줌마라고 무시했지.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야. 저는 유언장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돈은 네가 절대 못 받아. 엄마, 수진이가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나 네 딸이야. 이러지 마. 딸, 엄마 죽었다고 한 딸. 엄마, 내가 잘못했어. 뭐든지 할게. 제발. 진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용서해 주세요. 안 돼요. 어머님.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가요. 볼 거 다 봤죠? 엄마, 제발. 나가. 저는 소리쳤습니다. 수진이와 진우는 울면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진짜 한 푼도 안 줄 거야? 한 푼도 안 줘. 엄마가 죽으면? 죽어도 안 줘. 전부 기부할 거야. 기부? 응. 고아원이나 장학재단 만들 거야. 수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남한테 주고 나한테는 안 줘? 너도 남이잖아. 엄마 죽었다고 했으니까. 엄마, 나가. 수진이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진우도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쌓인 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수진이도 봤어. 이제 정말 끝이야. 수진이가 나간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수진이가 울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수진이가 먼저 엄마를 죽였어. 점심때 김언니가 물었습니다. 순덕아, 어제 사위 왔더라? 네, 왔었어요. 무슨 일이야? 돈 달라고요. 또? 김언니가 혀를 찼습니다. 순덕아, 너 그 돈 절대 주지 마. 안 줄 거예요. 잘했어.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순덕 어머님이시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박수진 교수의 시어머니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 시어머니요? 네. 어머님, 제가 오늘 한번 뵙고 싶은데요. 왜요? 수진이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시간 되시면 만나 주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호텔 커피숍은 어떠세요? 오후 3시에.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언니가 물었습니다. 누구야? 수진이 시어머니래요. 헐, 왜? 만나자고 하네요. 순덕아, 조심해. 그 사람들 수진이 편일 거야. 알아요. 오후 3시, 호텔 커피숍.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입구에서 한 여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우아하게 차려입은 여자. 혹시 김순덕 어머님이세요? 네. 저는 박진우 어머니 최미영이라고 합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오늘 어머님을 부른 이유는 수진이 때문이에요.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어머님이 유언장을 쓰셨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어머님한테 잘못한 건 저도 알아요.
근데 어머님, 그래도 딸이잖아요. 한 푼도 안 주시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왜 너무한 건가요? 어머님이 평생 모은 돈인데 딸한테 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하다고요? 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시장 아줌마라고 무시하지 않으셨나요? 그건 수진이한테 제 직업 숨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우리 집안 체면 때문에. 체면이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시장 아줌마 돈은 괜찮나 보네요. 12억이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는 저한테 잘하시는 거죠?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유언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시어머니가 받아서 읽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한 푼도 안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가는 건데요? 기부할 거예요. 고아원이나 장학재단 만들 거예요. 뭐라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억을 남한테 준다고요? 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그건 수진이 돈이에요. 수진이 돈이 아니에요. 제 돈이에요. 수진이가 어머님 딸이잖아요. 딸이면 뭐든지 받을 권리가 있나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죽였어요. 시댁 사람들한테 엄마 죽었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저를 가난뱅이라고 돈통이라고 했어요. 그건 수진이가 잘못 생각해서 잘못 생각한 게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런 딸한테 돈 안 줘요. 끝이에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생각 좀 다시 해주세요. 놔주세요. 어머님, 우리 진우가 수진이랑 이혼하려고 해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진우가 수진이한테 실망했어요. 장모님한테 한 푼도 못 받는 여자라고.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이혼하면 평생 고생할 거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건 수진이가 감수해야 할 일이에요. 어머님, 그리고 진우 씨가 그런 사람이면 수진이한테 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외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엄마, 진우가 이혼하자고 해.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나보고 쓸모없는 여자래. 장모님한테 돈도 못 받는 여자래. 엄마, 나 어떡해. 나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 너 진우랑 결혼할 때 엄마 불렀어? 시댁한테 엄마 죽었다고 거짓말했잖아. 엄마, 그건 그때 엄마가 얼마나 슬펐는지 알아? 수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엄마, 제발 돈 좀 줘. 조금만이라도. 안 돼. 엄마, 나 이혼하면 죽을 것 같아. 그럼 죽지 마. 살아봐. 엄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일주일 후 제 집 앞에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왔어? 엄마,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1억만 줘. 아니면 5천만 원만이라도. 안 돼. 엄마, 나 진짜 이혼해. 진우가 이혼 서류 줬어. 수진이가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진짜야. 저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네가 해결할 일이야. 엄마. 수진아, 엄마가 12억 있는 거 이제 알았지? 응.
그 돈으로 네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었어. 근데 너 스스로 다 날렸어. 엄마를 무시해서. 저는 수진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진아, 이게 대가야. 엄마, 엄마를 창피해야 한 대가. 엄마를 죽인 대가. 수진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제발, 제발.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뒤에서 수진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정민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장학재단 만들고 싶어요. 장학재단이요? 네. 가난한 학생들 도와주는 장학재단요. 좋은 생각이세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얼마를 출연하실 건가요? 10억 원이요. 10억 원이요? 네. 그리고 제가 죽으면 나머지도 전부 거기로 가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따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딸은 신경 안 써요. 딸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 달 후, 김순덕 장학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신문에도 났습니다. 시장 아줌마의 기부, 10억 원 장학재단 설립. 기사에는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0년간 시장에서 일한 이야기, 딸을 교수로 만든 이야기, 그리고 가난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 10억을 기부한 이야기.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진짜 대단한 분이다. 이런 분이 진짜 위대한 거지. 딸은 복 받았네. 저는 댓글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딸이 복 받았다고? 딸은 한 푼도 못 받는데. 그날 저녁 수진이한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신문 봤어. 엄마가 10억을 기부했다는 거. 엄마,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주면서 남한테는 주는 거야? 엄마, 나 정말 끝났어. 진우랑 이혼했어. 이제 혼자 살아야 해. 엄마, 미워. 정말 미워. 하지만 엄마가 옳았어. 내가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미안해, 엄마. 그리고 안녕.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들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 좌판을 펼쳤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고 5시에 좌판을 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모으려고 일했다면 이제는 습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외롭지 않으려고.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 수진이 생각이 났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한 젊은 여학생이 좌판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배추 얼마예요? 1,000원이야. 네, 하나 주세요. 여학생이 돈을 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김순덕 할머니 맞으세요? 응? 신문에서 봤어요. 장학재단 만드신 분이시죠?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사진 봤어요. 할머니 얼굴이랑 똑같아요. 여학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 그 장학금 받는 학생이에요. 정말? 네. 덕분에 대학 다닐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여학생이 깊게 절을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고맙지. 할머니,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할머니처럼 좋은 사람 될게요. 그래, 열심히 해. 여학생이 배추를 들고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래서 내가 돈을 모았구나. 수진이한테 주려고가 아니라 저런 아이들 돕기 위해서. 김언니가 다가왔습니다. 순덕아, 왜 울어?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방금 일을 얘기했습니다.
김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아, 잘한 거야. 넌 정말 잘했어. 언니, 수진이한테 줬으면 어땠겠어. 그녀는 감사할 줄도 모르잖아. 근데 저 학생은 고마워하잖아. 그게 진짜야. 김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돌아보니 진우였습니다. 수진이 전 남편. 왜요? 어머님,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저는 망설였지만 근처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수진이가 요즘 정말 힘들게 살고 있어요. 이혼하고 나서 학교도 그만뒀어요. 뭐라고요? 학생들한테 소문 났어요. 이혼했다고, 친엄마한테 버림받았다고. 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견디기 힘들었나 봐요. 사표 냈어요. 지금은 작은 학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해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아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님, 그래도 딸이잖아요. 딸이요? 저는 진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딸로 생각했나요? 엄마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엄마 돈만 노렸는데 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장모님한테 돈 못 받는다고 이혼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수진이 불쌍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수진이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수진이가 어머님 보고 싶어 해요. 한 번만이라도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진우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수진이가 학교 그만뒀다고? 시간 강사로 한 달에 100만 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수진이가 감수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장학재단에서 보내온 사진들을 봤습니다. 장학금 받는 학생들 사진.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덕 할머니.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저는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한 거야. 수진이한테 줬으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낯선 여자가 왔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추 주세요. 목소리가 익숙했습니다. 여자가 돈을 내며 모자를 벗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수진이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야위었고 얼굴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왜 왔어? 엄마, 보고 싶었어. 그리고 사과하고 싶었어.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엄마를 무시하고 창피해하고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수진이를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바빠. 손님들 와. 엄마, 배추 가져가. 수진이는 배추를 들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돌아봤습니다. 엄마, 나 엄마 자랑스러워. 뭐? 엄마가 장학재단 만든 거 신문에서 봤어. 엄마 정말 대단해. 30년 동안 정직하게 일해서 10억을 모으고 그걸 남 도와주는 거. 수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나는 그런 엄마를 부끄러워했어. 내가 정말 바보였어. 엄마,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하고 싶어. 나 엄마 딸인 게 자랑스러워. 수진이가 깊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갔습니다. 저는 수진이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김언니가 다가왔습니다. 순덕아, 저거 수진이지? 네. 왜 안 불러? 아직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조금만 더요. 수진이가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1년 후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66이 됐지만 건강했습니다. 장학재단은 벌써 100명의 학생을 도왔습니다. 학생들이 가끔 시장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대학 졸업했어요. 할머니, 저 취업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래서 내가 산 거구나. 어느 날 오후 또 한 명의 손님이 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또 왔니? 응, 배추 싸러. 수진이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왔습니다. 배추나 물을 사고 인사하고 갔습니다. 돈을 깎아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고 인사하고 갔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응. 수진이가 돌아서려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학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래? 응.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좋더라. 그리고 엄마, 나도 조금씩 돈 모으고 있어. 왜? 나중에 나도 엄마처럼 기부하고 싶어서.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엄마가 본복이니까.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진아. 응?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으로 와. 밥 해줄게.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정말? 응, 와.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울지 마. 사람들 쳐다봐. 응, 미안.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꼭 갈게. 일요일에 꼭. 그래. 수진이가 배추를 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뒷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일요일, 수진이가 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저는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뭐 도와줄까? 괜찮아. 앉아 있어. 저는 주방에서 수진이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상을 차리고 마주 앉았습니다. 먹자. 잘 먹겠습니다. 수진이가 한 숟가락 떠먹더니 울었습니다. 왜 또 울어? 엄마, 이 맛, 오랜만이야. 그래.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엄마는 쉬세요. 내가 할게. 저는 거실에 앉아 수진이를 봤습니다. 설거지하는 딸의 뒷모습, 많이 컸습니다. 수진이가 설거지를 마치고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응? 엄마, 나 한 가지 물어봐도 돼? 뭔데? 엄마는 나 용서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완전히는 아니야. 그렇구나. 근데 수진아, 조금씩 용서하고 있어.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1년 동안 네가 변하는 거 봤어. 진짜 뉘우치는 거 알아. 엄마. 그리고 엄마도 외로웠어. 딸이 보고 싶었어.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천천히 가자. 우리 관계를 다시 만들어 가자. 응, 엄마. 천천히 갈게.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3년 후. 저는 일흔이 됐습니다. 시장 일은 그만뒀습니다.
이제는 장학재단 일을 했습니다. 학생들 면접 보고 장학금 전달하고 수진이는 학원 원장이 됐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작은 학원을 인수했습니다. 매달 저한테 10만 원씩 보냈습니다. 엄마, 용돈이에요. 수진아, 괜찮아. 엄마 돈 있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어요. 수진이는 이제 제 자랑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학원 운영해요. 와, 대단하다. 순덕이 씨 딸 진짜 잘 됐네. 감사합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에필로그. 어느 가을날 저는 수진이와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단풍이 예뻤습니다. 엄마, 저기 앉아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엄마, 후회해요. 나한테 12억 안 준 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정말? 응, 그 돈으로 수백 명의 학생을 도왔어. 후회할 리 없지. 엄마. 그리고 수진아, 너한테 더 중요한 걸 줬어. 뭐? 교훈이야. 사람은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 그거 배웠어. 그래? 응. 엄마한테 버림받고 나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았어.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저는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수진아, 사랑한다. 나도 사랑해, 엄마.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우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시장 아줌마야. 30년 동안 좌판을 지켰어. 그게 자랑스러워. 그리고 그 돈으로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들었어. 나는 잘 살았어. 저는 수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딸도 이제 잘 살 겁니다. 돈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걸 알았으니까